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또 이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오늘 저희 주제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베를린 필하모닉 하면은 사실 아바도와 레틀, 사이먼 레틀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카라얀, 그렇죠.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조합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카라얀, 이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베를린 필이랑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카라얀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휘자이기도 하고, 카라얀은 정말 클래식 음악의 상징이죠. 20세기 음악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또 카라얀만큼 논쟁적인 인물도 없고, 참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영원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카라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라얀, 이 독일에서 워낙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독일 지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출생이 맞죠?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정서가 또 약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같은 독일어권으로서 서로 이렇게 교류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 지휘자인 카라얀이 또 독일 최고의 음악의 지휘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이런 그 카라얀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카라얀은 1908년에 오스트리아의 살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살츠부르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곡가. 저는 모차르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츠부르크 갑자기 넉넉고 있다가 제가 이런 게 또 재미죠. 네. 이 살츠부르크 하면 역시 누구나 모차르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탄생했다라는 것도 참 카라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또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외과 의사고 또 살츠부르크 지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던 그런 또 문화적인 소양도 가졌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살츠부르크 가보시면 중앙을 흐르는 그 잘자흐 강이라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변에 큰 건물에 여기서 카라얀이 태어났다, 이런 그 표지가 붙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음악적인 소양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 카라얀의 형인 볼프강 폰 카라얀이라는 분도 아주 그 큰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오르간 주자이면서 또 오르간 앙상블도 만들고 오르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굉장히 또 동생 못지않게 부유하신 그런 어떤 분이로서 상당히 형제가 오스트리아 음악계에는 큰 영향을 남긴 분인데요. 카라얀은 맨 처음에는 대학을 진학할 땐 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비엔나 빈 공대에 입학해서 공학도였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길을 바꾸어서 지휘로 이렇게 길을 바꾸어서 빈 공대를 그만뒀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카라얀의 그 교육 환경, 성장 환경에서 오는 베이스들이 그 어떤 배경들이 전부 이 카라얀이 나중에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그 민감하고 항상 그 음악적인 기술적 부문들,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카라얀이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리허설 같은 거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철저하고 그냥 탁 핀셋처럼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를 빠르게 성장시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카라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라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카라얀이 무대 위에 그
지휘대 위에 올라와서 눈을 감고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으로 지휘하는 것 보면 세부 지시가 거의 없죠. 네네. 그냥 자기가 춤추는 것 뿐이죠. 이래서 카라얀은 그냥 지휘를 대충 하는 것 아니냐, 네. 폼만 잡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허설 때 모든 걸 다 맞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퍼포먼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라얀이 사실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카라얀이 그 지휘한 오케스트라 보면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비엔나 필하모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원 지휘를 거의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다른 오케스트라 중에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라든지 이런 오케스트라를 간혹 지휘한 적은 있지만 아주 가끔 가끔 네. 녹음이나 페스티벌을 위해서 잠깐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리허설의 철저함 이런 것들이 카라얀 특유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런 것도 역시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베를린 필에는 사실 후르트뱅글러라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네,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베를린 필까지 가게 됐는지 이 경로를 조금 설명해 참 그것도 보면 어떻게 상당히 파란만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카라얀이 이제 베를린의 그 비엔나 공대를 중퇴하고 지휘를 배우면서 네. 그리고 이제 지휘자로서 커리어를 출발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독일 남부의 울름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울름은 작은 도시지만 카라얀의 어떤 전기에 의하면 굉장히 자기가 많은 것을 익히고 배웠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카라얀은 아헨이라는 더 큰 도시의 극장으로 가게 되죠. 아헨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가려면은 꼭 길목에 있는 네. 서독의 가장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네. 도시고 지금으로 치면 좀 글로벌한 그렇죠. 도시인 거죠. 또 지금 뭐 공대로도 유명한 도시고 네. 아헨은 특히 옛날 독일과 프랑스의 뿌리가 되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아헨 극장의 지휘자 자리를 이렇게 얻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30년대에 여러 가지 대공황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서 카라얀은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그 당시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도 이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은 독일 내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오페라 극장의 이전 상임지휘자 중에는 그 유명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카라얀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네. 슈트라우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맞나요? 그렇죠. 베를린 슈타츠카펠레가 오케스트라로 있는 베를린 슈타츠오퍼. 지금 다니엘 바렌보임이 있는 바로 그 극장인데요. 그 극장에 이제 음악 감독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아헨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카라얀이 이제 나치 입당을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카라얀의 생애에서는 큰 오점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카라얀을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 항상 거론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카라얀은 기회주의자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카라얀으로서는 그 본인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의 오점이면은 틀림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카라얀은 베를린 국립오페라라는 극장에 뭐 독일 최고의 오페라 극장의 상임 지휘자를 30대 초반의 나이에 맡게 돼서 정말 그 당시엔 센세이션한 그런 네. 어떤 뭐랄까요, 지휘계의 총아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특출나게 잘하긴 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뭐 모든 게 갖추어져 있죠. 얼굴도 잘생겼지. 그 당시에 카라얀의 30대의 모습을 보면 약간 브람스 같은 단발머리를 찰랑거리시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일단 외모도 잘생겼고 지휘 동작이 굉장히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일단 음악이 산뜻하고 네. 이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베를린의 음악 당국에서는 카라얀을 하나의 좀 아주 원로 지휘자이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후르트뱅글러가 일부러 라이벌 구도를 좀 조성하려는 젊을 때 그렇죠. 이미 아주 뭐 최고의 원숙한 지휘자와 이제 신참 지휘자로서 베를린의 신동같이 떠오른 이 두 지휘자를 일부러 약간 그 언론에서 경쟁 붙이듯 이렇게 하면서 카라얀을 조금 많이 키워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차 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후르트뱅글러는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치의
수동적이나마 협조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활동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카라얀 역시 그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기 때문에 활동을 금지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종전할 당시에 카라얀은 또 밀라노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밀라노에서 이렇게 그 활동 금지 명령을 받고 몇 년 동안 활동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라얀은 실제 지휘보다 녹음 지휘자로서 한동안 활동하게 되죠. 네. 그래서 1948년에 아주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전설적인 레코딩 프로듀서죠. 월터 레그라는 분. 네. 이게 그 당시에는 뭐 His Master's Voice, HMV라고 했고 네. 나중에 EMI 레이블이 됐다가 지금은 워너 클래식스 산하로 들어간 이 월터 레그의 발탁을 받아서 월터 레그가 이제 레코딩의 시대다. 이제는 녹음을 가정에서 듣는 시대가 대중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녹음만 전문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필하모니아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죠. 네. 거기에 이제 카라얀을 상임지휘자로 데리고 오고 필하모니아에서 카라얀은 정말 주옥 같은 레코딩을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공식적으로 무대 위 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카라얀의 어떤 대중적 인지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올라가요. 네, 그래서 런던과 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녹음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카라얀이 활동 금지가 풀리고 물론 후르트뱅글러도 이 시점에서는 활동 금지가 풀려서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로 복귀를 했는데 1954년에 후르트뱅글러가 60대에 아직은 참 한창 일하실 연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이렇게 되면서 후르트뱅글러라는 최고의 지휘자가 그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이제 차기 지휘자를 뽑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베를린 필하모닉은 차기 상임지휘자를 단원들의 투표로 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 물망에 올랐던 지휘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카라얀이 낙점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중간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뭐 레오 보르샤르트라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 필을 이 후르트뱅글러가 잠깐 쉬는 동안에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약간 사고로 그 군인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게 막 들어가지 마라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불분명했던 거죠. 그 표지판이. 경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계를 하던 연합군의 총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또 루마니아 출신의 세르지오 첼리비다케. 첼리비다케는 또 미넨필의 수도승. 이 첼리비다케가 한동안 또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첼리비다케도 굉장히 후르트뱅글러적인 고전적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또 잘생긴 외모에 다이내믹한 지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단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카라얀이 좋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교롭게 또 1955년에 이 베를린 필하모닉이 종전 이후 최초로 미국 순회 공연을 떠나게 돼 있었는데 이때 카라얀이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후르트뱅글러가 가기로 돼 있었던 건데 사실은 후르트뱅글러가 미국을 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워낙 나치의 상징적인 지휘자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카라얀이 1955년에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서 카라얀 또한 공격적으로 단원들에게 하나를 요구하게 되죠. 내가 이 미국 투어를 이끄는데 한 가지 나에게 조건이 있다. 나를 후르트뱅글러 같이 종신 상임지휘자로 해달라. 승부수를 던진 거죠. 단원들 입장에서도 카라얀만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서로 윈윈하는 관계 속에서 투어용으로 쓰지 말고 그렇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투표에서 카라얀이 종신음악 감독으로 이제 선출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까 주신 질문에 카라얀이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의 후임까지 오는 데에 둘러서 이런 굉장히 많은 역사가 그렇죠. 있네요. 베를린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안드레아스 블라우 선생이라든지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들 항상 보면은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것과 더불어 세계 최고라는 거는 현상을 유지해서만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차기 상임지휘자 선택을 할 때 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인물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카라얀도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서로 간의 어떤 그 완벽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라얀은
이 베를린 필 사실 그 이전까지도 베를린 필은 최고의 오케스트라였죠. 네. 독일 음악 최고의 오케스트라였는데 카라얀은 상당히 그 카라얀의 혈통도 보면 국제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계는 슬로베니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계가 슬로베니아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카라얀이 이탈리아 오페라에 능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카라얀은 베를린 필과 함께 아주 레파토리를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죠. 네.